한국을 이대로 둬선 절대 안 됩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국의 외딴 섬 세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조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울릉도, 백령도, 그리고 흑산도. 전 세계 국제안보기관들이 이 세 개의 섬 때문에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금 저 구조물 한국이 만든 겁니까? 저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 질문들과 함께 세계 최고라 인정받는 전문가들조차 침묵해버렸죠. 200년에 한 번 온다는 괴물 파도를 그대로 찢어버리는 방호력. 세계 그 어떤 강대국들도 수십 년간 시도조차 하지 못한 저 어마어마한 구조물. 근데 이걸 한국이 조용히 그리고 단숨에 세워버린 겁니다. 저건 민간 공항으로 설계된 게 절대 아닙니다. 전략급 군사기지로 특수 설계된 겁니다. 한국을 그냥 이대로 두실 겁니까? 그런데도 한국은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이 침묵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2년간 전 세계 군사 인프라를 분석해왔습니다. 중동의 비밀 활주로도 봤고 남중국해의 인공섬 기지도 조사했죠. 그런데 한국의 작은 섬 세 곳이 제 경력 전체를 뒤흔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이 세 섬의 공항이 대체 왜 유럽 군사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그곳에서 제가 알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깨달아야 했을까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랜싱입니다. 영국 방위과학기술연구소 소속으로 15년간 해군과 공군 작전 기지를 분석해왔죠. 나토와 공동으로 해상군사 인프라 평가 프로젝트도 여러 차례 수행했습니다. UN 군비 감축 실무 자문관으로 8년을 보내기도 했죠. 확인되지 않은 건 절대 믿지 않는다는 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현장 검증 없이는 어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 제가 한국 때문에 흔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건 런던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럽 군사학계에 이상한 보고서 하나가 돌기 시작했죠. 한국의 도서공항들이 단순한 민간시설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이 세 섬에 건설 중인 공항들이 사실은 군사 목적이라는 겁니다. 처음엔 관심도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뭘 어쩌겠습니까? 저는 중동 분쟁 지역의 공항 군사화 문제로 바빴죠. 한국 따위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계가 술렁이기 시작한 겁니다. 런던 안보 포럼에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지나갔을 세션이 갑자기 뜨거워졌죠. 발표자가 스크린에 한국 지도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점을 찍었습니다. 울릉도, 동해 한가운데, 백령도, 서해 최북단, 흑산도, 남해 서쪽 끝, 세 점을 연결하자 완벽한 삼각형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죠. 22년간 군사 인프라를 분석해온 제 눈에 그건 절대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숨겨진 전초 기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말에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한국이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클라우스 하펜, 독일 출신의 군사전략가였습니다. 하펜은 마이크를 잡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군사화하려 합니다. 울릉도 공항이 그 첫 단계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하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백령도는 북한을 감시하는 전초기지가 될 겁니다. 흑산도는 중국을 견제하는 레이더 기지로 쓰일 거고요. 이건 민간 공항이 아닙니다. 한국에 숨겨진 군사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논리가 빈약해 보였거든요. 근거 자료도 부실했습니다. 하펜의 주장은 추측에 가까웠죠. 하지만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왜들 이러는 겁니까? 데이터도 없이 한국을 의심하다니요. 세션이 끝난 후 저는 하펜에게 다가갔습니다. 근거를 물어보려고요. 하펜 씨, 한국 공항에 군사 목적서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있습니까? 하펜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죠. 랜싱, 당신은 한국을 너무 모르는군요. 그래서 데이터는요? 직감입니다. 저 위치를 보세요.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직감이라고요? 22년 경력의 분석가한테 직감을 근거로 내밀다니요. 증거 없이 한 나라를 의심하는 건 위험합니다. 제 말에 하펜이 피식 웃었습니다. 랜싱, 당신은 한국에 속고 있어요. 그 비웃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하펜이 국제학술지에 글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죠. 한국의 도서공항, 숨겨진 군사 야망의 증거. 하펜은 그 글에서 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의 홍보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고요. 저를 겨냥한 게 분명했죠. 런던 학계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랜싱, 정말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국 편을 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증거 없는 의심에 동조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어느새 저는 친한파로 낙인 찍히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하게 든 감정은 호기심이었죠. 학계가 한국을 향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이터도 빈약한데 왜 모두 한국만 물고 늘어지는 겁니까? 저는 책상 위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직접 3점을 찍었죠.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연결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펜 말대로 완벽한 삼각형이었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를 아우르는 구도였죠. 이 위치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절묘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 전체를 감싸는 방어망처럼 보이기도 했죠.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설마 하펜이 맞는 겁니까? 한국이 정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도상의 위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현장을 봐야 합니다.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죠. 저는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출장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한국 도서공항을 직접 조사하고 싶습니다. 상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죠. 랜싱, 그건 민간시설이야. 우리가 조사할 이유가 없어. 하지만 학계에서 군사 목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펜의 주장 말이야? 그건 그냥 추측이야. 결론은 이미 뻔해. 한국은 그냥 섬 주민들 교통편 만들어주는 거야. 상사는 단호했습니다. 출장을 승인할 수 없다고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하펜의 주장을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반박은 왜 해? 그냥 무시하면 돼. 제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속고 있다고요. 상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랜싱, 자네 명성에 신경 쓰는 건 알아. 하지만 한국까지 갈 필요는 없어. 대화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죠. 분노와 답답함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릉도 공항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설계 문서들을 찾아봤죠. 한국어를 읽을 수 없어서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그때 이상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년 주기파고 대비 설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파도에 대비한다고요? 민간 공항에요? 일반적인 항만 시설은 50년 주기 파고를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군사시설도 100년이 최대치죠. 그런데 200년이라고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저는 울릉도 공항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공사 현장 사진이었죠. 바다 위에 거대한 구조물이 떠 있었습니다. 케이슨이었습니다. 해상 방파제를 만드는 콘크리트 구조물이죠. 그런데 크기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높이 25m, 폭 24m, 길이 50m, 10층 아파트 3동을 합친 규모였습니다. 민간 공항에 왜 이런 괴물이 필요합니까? 저는 몇 장의 사진만으로도 이 공항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이건 책상 위 모델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였죠. 상사의 승인 없이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 휴가를 쓰기로요. 한국에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항공권을 예매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클릭 하나에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런던발 인천행,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몰랐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하펜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랜싱, 한국에 간다는 소문을 들었네. 조심하게. 한국은 당신에게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거야.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펜의 비웃음이 오히려 제 결심을 굳혔죠. 직접 보겠습니다.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22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저는 다시 한번 그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200년 주기 파고 대비. 민간 공항이 맞는 겁니까? 한국은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그 문구 하나가 제 20년 경력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죠. 한국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제 세계관 전체를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런던의 불빛이 작아지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대체 뭘 짓고 있는 겁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11시간의 비행이었죠. 런던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전쟁 이후 급성장했다는 건 알지만 인프라 수준이야 유럽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그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활주로에서 게이트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정확히 4분이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이라면 15분은 걸렸을 겁니다.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은 7분, 지미 컨베이어 벨트에 나오기까지 12분. 모든 게 시계처럼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까? 공항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천장은 높고 조명은 자연광에 가까웠죠. 안내 표지판은 직관적이었고 바닥에는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병이마다 자동 세척 시스템이 달려 있었죠.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디테일이 인프라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저는 22년간 전 세계 공항을 다녔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본 것 중 최상위권이었죠. 운영 효율성만큼은 유럽보다 낫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이 좋다고 해서 도서공항의 의혹이 풀리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그 세 섬의 진실을 파헤치러 온 겁니다. 공항을 나서자 한국 측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속이라고 했죠. 젊은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박정호.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랜싱 박사님, 먼 길 오셨습니다. 내일 울릉도 공항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리핑이라. 좋습니다. 직접 들어보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가 깔끔했죠. 차선 표시가 선명하고 방음벽 디자인까지 신경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도로 인프라도 수준급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였나?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펜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죠. 랜싱, 한국에 도착했다고? 그들이 보여주는 것만 보지 마라. 진짜는 숨겨져 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펜의 말은 이제 잡음처럼 느껴졌죠. 저는 직접 보고 판단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브리핑 장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연구시설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엔지니어 4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울릉도 공항의 조감도가 걸려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죠. 드디어 본론입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스크린 앞에 섰죠. 이름은 김현우.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랜싱 박사님, 울릉도 공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울릉도 지도가 떴습니다. 동해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이었죠. 울릉도는 한반도에서 약 130km 떨어져 있습니다. 인구는 약 9,000명입니다. 9,000명.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 작은 인구를 위해 공항을 짓는다고요? 김현우 엔지니어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덧붙였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연간 방문객은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있죠. 생존권?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울릉도는 기상 악화 시 며칠씩 고립됩니다. 배가 끊기면 의료 접근이 불가능해지죠.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이송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설명이었죠. 하지만 아직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군사 목적서를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규모로 짓는 겁니까? 작은 활주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김현우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릉도의 해상 조건을 모르시는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파도 높이 그래프가 나타났죠. 울릉도 앞바다의 연평균 파고는 2.5m입니다. 겨울철에는 7m를 넘기도 하죠. 태풍 시즌에는 10m 이상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저는 숫자를 보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10m 파고라면 3층 건물 높이입니다. 그런 파도가 치는 바다에 공항을 짓는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특수한 방호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스크린에 케이슨 도면이 떴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죠. 이것이 울릉도 공항의 핵심 구조물인 케이슨입니다. 높이 25m, 폭 24m, 길이 50m입니다. 케이슨 크기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25m면 8층 건물 높이입니다. 그런 구조물을 바다에 세운다고요? 이 케이슨 하나의 무게가 16,000톤입니다. 이런 케이슨 28개를 연결해서 방파제를 만들죠. 16,000톤짜리 28개. 저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총 45만 톤에 가까운 콘크리트를 바다에 박는 겁니다. 이건 미친 규모였죠. 비교를 해드리자면 10층 아파트 3동을 합친 크기입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민간 공항에 왜 이런 괴물 같은 구조물이 필요합니까? 왜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한 겁니까? 200년 주기 파괴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문구였습니다. 200년 주기. 런던에서 봤던 설계 문서에 그 문구가 다시 나왔죠. 2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극한 파도에도 공항이 안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일반 항만은 50년 주기가 기준이죠. 군사시설도 100년이 최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200년을 적용했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혼란이 밀려왔죠. 이게 말이 됩니까? 민간 공항의 군사시설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김현우 엔지니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 번 지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공사를 다시 할 수는 없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논리가 있었죠. 하지만 이건 상식을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브리핑이 계속됐습니다. 케이슨을 제작하는 과정, 바다로 운반하는 방법, 정확한 위치에 안착시키는 기술, 모든 게 경이로웠죠. 케이슨을 바다에 세우는 오차 범위가 2cm입니다. 2cm요? 25m 높이의 16,000톤짜리 구조물을 2cm 오차로 바다에 세운다고요? 저는 더 이상 메모를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김현우 엔지니어에게 다가갔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공항에 군사적 목적이 있습니까? 엔지니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렌싱 박사님, 그 질문은 예상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럽에서 그런 의혹이 돌고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단호히 말씀드리죠. 이건 군사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이런 과잉 설계를 하는 거죠? 과잉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은 수십 년간 고립의 공포 속에 살아왔습니다. 겨울이면 2주 넘게 배가 끊기기도 하죠. 그 기간에 응급 환자가 생기면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길을 열어주려는 겁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든 육지로 갈 수 있는 길을요. 그게 과잉입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에는 숨길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완전히 납득된 건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헬기 편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브리핑에서 들은 내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릉도의 해상 조건, 파고 데이터, 케이슨 규격, 설계 기준. 제가 22년간 써온 분석 모델에 대입해봤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델이 오류를 뱉어냈습니다. 파고 7m의 조류 속도 3노트. 이 조건이라면 제 모델에서는 공항 건설이 불가능으로 나옵니다. 경제성도 타당성도 없다는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한국은 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델을 수정해봤습니다. 변수를 바꿔보고 가정을 조정해봤죠. 하지만 어떻게 해도 맞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세계의 기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뭔가 더 있는 건가? 그때 박정획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렌싱 박사님,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일 기상 악화가 예보됐습니다. 헬기 출발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죠. 얼마나 늦춰질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사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울릉도 날씨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이 정도 해상 조건이라면 군사기지도 기피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중동에서도 남중국해에서도 이런 조건의 해역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기에 공항을 짓겠다고요? 미친 겁니까? 아니면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겁니까?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밤새 데이터를 뒤졌죠. 울릉도의 기상 기록, 해난 사고 통계, 주민 이송 지연 사례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어떤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울릉도에서 기상 악화로 의료 이송이 지연된 사례가 사리비 취업건이었습니다. 그중 11명이 사망했죠. 제때 육지병원에 갔으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11명, 그냥 통계가 아니었죠. 11개의 인생이었습니다. 11개의 가족이 울었을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뭔가가 변하고 있었죠. 아직 뭐라 정의할 수는 없었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상 예보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출발이 이틀 연기됐죠. 저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더 많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백령도와 흑산도에 대한 정보도 찾아봤죠. 세 섬 모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립, 의료 공백, 생존의 위협.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공항들이 삼각형을 이루는 건 군사적 의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에서 가장 고립된 세 섬, 가장 위험한 세 곳, 그곳에 생명선을 놓으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봐야 했죠. 이틀 후 드디어 헬기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한반도를 내려다봤습니다. 동해가 펼쳐지고 있었죠. 짙푸른 바다 위로 하얀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울릉도였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현장입니다. 드디어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헬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한국, 당신들이 뭘 짓고 있는지 이제 직접 보겠습니다. 헬기가 울릉도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죠. 바다가 살아있었습니다. 짙푸른 물결이 쉴 새 없이 몸을 뒤틀었죠. 하얀 포말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고요해 보이다가도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솟구쳤죠. 마치 바다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22년간 전 세계 해상 기지를 봐왔습니다. 중동의 험한 바다도 경험했고 남중국해의 거친 해역도 조사했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울릉도 앞바다는 예측 불가능한 야수 같았습니다. 조종사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어제는 착륙이 불가능했죠. 양호하다고요? 저 아래서 파도가 5m는 넘어 보이는데요? 헬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섬의 윤곽이 점점 선명해졌죠. 울릉도는 바다 한가운데 솟아오른 화산섬이었습니다. 가파른 절벽이 해안선을 둘러싸고 있었죠. 평지라고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형의 공항을 짓는다고요? 그때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케이슨이었습니다. 브리핑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그 구조물이 바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죠. 버티고 있었습니다. 파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높이 25m, 8층 건물 높이의 구조물들이 줄지어 바다를 막고 있었죠. 파도가 케이슨에 부딪힐 때마다 하얀 물보라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물은 차원이 달랐죠. 이건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요새였습니다. 바다와 싸우는 요새.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람 속에 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피부가 순식간에 끈적해졌죠. 저는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다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김현우 엔지니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안전모에는 소금기가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죠. 작업복도 축축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붉었고 손등에는 거친 노동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겁니다. 랜싱 박사님, 환영합니다. 현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현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사 장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죠.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트럭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수백 명의 인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소음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모두가 정확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죠. 혼란이 없었습니다. 고함 소리도 재촉하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현우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해상공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날씨가 허락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되죠.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율성, 그게 핵심이었죠. 방파제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밑에서 콘크리트가 미세하게 진동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파도가 구조물에 부딪힐 때마다 전해지는 충격이었죠. 케이슨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25m 높이의 콘크리트 벽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면에는 파도가 핥히고 간 흔적이 있었죠. 하얀 소금 결정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매일 바다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기고 있었죠.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케이슨에 부딪히는 순간 굉금이 터졌죠. 콩! 마치 대포 소리 같았습니다. 물보라가 10m 넘게 치솟았습니다. 바닷물이 안개처럼 흩어지며 제 얼굴에 닿았죠. 케이슨 위로 파도가 부딪히며 터지는 소리가 군함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파도가 매일 옵니까? 오늘은 약한 편입니다. 약하다고요? 저건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건 공격이었죠. 겨울에는 저것보다 3배는 큰 파도가 옵니다. 태풍 때는 케이슨 꼭대기까지 물이 넘죠. 저는 케이슨을 올려다 봤습니다. 꼭대기까지 물이 넘는다고요? 25m 높이를요? 그래서 200년 주기 파고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100년 기준으로는 부족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브리핑에서 들었을 때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물을 보니 이해가 됐죠. 이 바다는 진짜 괴물이었습니다. 케이슨을 어떻게 저 위치에 세웁니까? 이런 파도 속에서요. 김현우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케이슨 설치 과정이었죠. 육지에서 케이슨을 제작합니다. 16,000톤짜리 콘크리트 상자를요. 그걸 특수 선박에 실어 바다로 끌고 나갑니다. 폭풍이 잠시 멈추는 시간대를 노려서요. 정확한 위치에 도착하면 바닷물을 채워 가라앉히죠. 오차범위 2cm 이내로요. 파도가 치는데 어떻게 2cm 오차를 맞춥니까? GPS와 음파 탐지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숙련된 잠수부들이 직접 확인하죠. 사람이 저 바다에 들어간다고요? 네, 매번 들어갑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었죠.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목숨을 걸고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죠. 김현우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마치 매일 하는 일이라는 듯이요. 저는 그 순간 뭔가를 느꼈죠. 이 사람들은 단순히 공항을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지키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현장 투어가 계속됐습니다. 활주로 예정지, 관제탑 위치, 여객 터미널 구역,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죠. 도면과 실제 현장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오차가 없었죠.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공항들이 군사 목적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독도를 군사화하려는 전초기지라고요. 김현우 엔지니어가 멈춰섰습니다. 저를 돌아봤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책상 위에서 지도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공항은 독도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울릉도 주민 9,000명의 생존권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독도로 가는 길이 가까워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가까워지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한국 국민이 한국 땅에 쉽게 가는 게 왜 군사화입니까? 논리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반박할 수 없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김현우 엔지니어가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이 바다를 보십시오. 이런 곳에 군사 기지를 짓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지 비용만 천문학적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비효율의 극치죠.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런 악조건의 군사 기지를 짓는 건 미친 짓이었죠. 경제성도 없고 전략적 가치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짓는 겁니까? 주민들을 만나보시겠습니까?
김현우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어촌이었죠. 낡은 집들이 해안가를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페인트가 벗겨진 벽들, 녹슨 지붕들, 대문 앞에 쌓인 어망과 부표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풍경이었죠. 마을 회관에서 주민 몇 명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죠. 얼굴에 바닷바람이 새긴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투박했죠. 평생을 이 섬에서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죠. 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영국에서 왔습니다. 뭘 보러 오셨어요? 공항을요? 새로 짓는 공항 때문에 왔습니다. 그 말에 어르신의 눈이 빛났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아, 그 공항. 우리한테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 단어가 저를 멈추게 했죠. 왜 생명줄이라고 하십니까? 어르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살아보면 알아요? 겨울에 배 끊기면 우리는 갇힌 거예요. 아무 데도 못 가요. 얼마나 끊깁니까? 길면 보름도 끊겨요. 작년 겨울엔 열흘 넘게 배가 안 왔어요. 열흘.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열흘 동안 외부와 단절된다고요? 그 기간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죠. 기다리는 수밖에요. 배 올 때까지 버티는 거죠. 버티다가 안 되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는 제 이론보다 강력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어르신이 끼어들었습니다. 60대 후반의 할머니였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옆집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뇌출혈이었는데 배가 없어서 못 갔어요. 헬기도 날씨 때문에 못 왔고요. 그분이 육지 병원에 갔으면 살 수 있었습니까? 의사가 그랬대요. 3시간만 빨랐으면 살았을 거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시간. 단 3시간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배가 없어서, 비행기가 없어서, 하늘길이 없어서.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 손주가 아직 초등학생이었어요. 할머니 장례식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회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생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날씨 나빠도 비행기 타면 되니까요. 어르신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우리 손주들도 이제 안심하고 놀러 올 수 있어요. 예전엔 겨울에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갇힐까봐.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공항이 아니라 생명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공항은 군사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할머니는 아직도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펜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죠. 랜싱, 그곳에 속지 마라. 한국은 의도를 숨긴다. 주민 이야기는 그들이 꾸민 시나리오다. 저는 메일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펜은 현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르신의 눈물을 본 적이 없죠.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케이슨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은 적도 없죠. 정말 제가 속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한국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하펜의 메시지는 더 이상 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문만 커질 뿐이었죠. 현장을 보지 않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데이터만 보고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다가 으르렁거리고 있었죠. 파도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마치 거인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선을 보고 있었죠. 한국은 바다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싸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싸움의 목적은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이 섬에 사는 9,000명의 사람들이었죠. 그 손주들이었고 그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한국 당신들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아직 다 본 건 아닙니다. 백령도와 흑산도가 남았죠. 그곳에서 뭘 보게 될까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일 백령도로 떠납니다. 북한 해안에서 17km, 가장 위험한 섬으로요. 백령도로 떠나기 전날 저는 서울에서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이었죠. 군사 전략을 연구하는 정부 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저를 부르는 겁니까? 의아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궁금했습니다. 한국 군부는 도서공항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연구원 건물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죠.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소지품을 검사했죠. 군사시설 특유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벽에 커다란 지도가 걸려 있었죠. 한반도 전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해 쪽에 5개의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해 5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북한 해안선 바로 아래에 점처럼 떠 있는 섬들이었죠. 저는 그 지도를 보며 심장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섬들의 위치는 군사적으로 너무나 민감했습니다. 연구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50대의 남자들이었죠. 한 명은 해군 출신이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전략 분석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렌싱 박사님, 먼 길 오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해군 출신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울릉도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백령도도 방문하실 예정이라고요? 네, 내일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정보라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군사연구원이 외국인에게 공유하고 싶은 정보가 뭘까요? 전략 분석가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서해 5도의 상세 지도가 나타났죠. 백령도는 북한 해안에서 17km 거리에 있습니다. 11km. 서울에서 인천보다 가까운 거리였죠. 북한 해안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이 거리가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습니까?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위치라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령도는 한국 영토 중 북한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천안함 사건도 연평도 포격도 이 해역에서 일어났죠. 저는 그 사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 한국 해군 함정이 침몰했고 같은 해에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죠.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공항을 짓는 겁니다. 당연히 군사적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드디어 본론이 나오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백령도 공항에 군사적 목적이 있습니까? 연구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해군 출신 연구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군사적 목적이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군사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죠.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울릉도에서 김현우 엔지니어는 군사 목적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입니까? 유사시 병력 이동이 빨라집니다. 보급품 수송도 용이해지죠. 현재는 배로만 이동할 수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군사 운영에 도움이 된다. 이건 하펜이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었죠. 그렇다면 이 공항이 군사 기지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략 분석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항은 민간 시설입니다. 군사 기지가 아니에요. 다만 한국의 모든 인프라는 유사시 활용될 가능성이 있죠.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에는 활주로로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었죠. 기술적으로 아직 전쟁 중인 나라,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적대국과 마주하고 있는 나라, 모든 인프라에 군사적 고려가 들어가는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해군 출신 연구원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백령도 공항의 주된 목적은 군사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입니다. 그건 울릉도에서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이니까요. 연구원이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백령도 주민 현황이 나타났죠. 백령도 인구는 약 5,000명입니다. 대부분 노인들이죠. 젊은이들은 육지로 떠났습니다. 의료시설은요? 작은 보건소가 전부입니다. 중증 환자는 육지로 이송해야 하죠. 그런데 배로 4시간이 걸립니다. 4시간? 울릉도보다는 가깝지만 응급 상황에는 치명적인 시간이었죠. 겨울에 배가 끊기면요? 헬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상이 나쁘면 헬기도 못 뜹니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울릉도에서 들은 것과 똑같았죠. 고립 의료 공백, 생존의 위협. 유럽에서는 이 공항들이 군사 목적이라고 의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군 출신 연구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분들이 백령도에 와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도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김현우 엔지니어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고요. 군사적 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목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병원이 생기면 군인들도 치료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병원을 군사시설이라고 부릅니까? 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반박할 수 없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연구원 건물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군사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펜에게서 새 메일이 와 있었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증거 한국의 북방 전초기지 구축.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하펜이 국제저널에 인터뷰한 기사 링크가 있었죠. 클릭해서 읽어봤습니다. 하펜은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서해 5도를 군사화하고 있다고요. 백령도 공항이 그 핵심이라고 했죠. 북한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전초기지라고요. 기사에는 제 이름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현장에 가서도 진실을 보지 못한다. 한국의 홍보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저를 겨냥한 게 분명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방금 연구원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거든요. 군사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펜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한국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펜이 과장하는 건가요? 답을 찾으려면 직접 봐야 했습니다. 백령도를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백령도행 비행기가 있었죠. 아직 공항이 완공되지 않아서 인근 섬의 작은 활주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해가 펼쳐졌죠. 잿빛 바다였습니다. 동해의 짙푸른 색과는 달랐죠. 더 탁하고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북쪽으로 향할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이 바다 건너에 북한이 있었죠. 적대국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조종사가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왼쪽 창문으로 북한 해안선이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죠. 정말 보였습니다. 북한 땅이요? 희미한 산등성이와 해안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죠. 백령도의 위치는 지도를 보는 순간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17km, 서울에서 김포공항까지의 거리보다 가까웠죠. 저 해안선에서 포를 쏘면 백령도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평도는 그렇게 공격받았죠. 이 위치에 공항을 짓는다고요? 저라도 군사적 의도를 의심했을 겁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백령도가 눈앞에 나타났죠. 울릉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산섬이 아니라 평평한 섬이었죠. 해안선이 완만했고 내륙에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바다 건너 17km의 적이 있었죠. 평화와 위험이 공존하는 이상한 풍경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박정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동행한 국토부 직원이었죠. 백령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시겠습니까? 그 전에 마을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마을이요? 네, 주민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마을로 향했죠. 백령도의 도로는 좁았습니다. 양옆으로 논이 펼쳐져 있었죠. 가끔 군용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군인들의 모습도 보였고요. 이 섬에는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많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최전방이니까요. 해병대 부대가 있습니다. 최전방,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울릉도와 비슷한 풍경이었죠. 낡은 집들, 녹슨 지붕들, 바닷가에 쌓인 어망들. 마을 회관에서 주민 몇 명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죠.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깊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70대로 보였죠.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네, 영국에서 왔습니다. 공항 때문에요? 아, 그 공항.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기다리셨습니까? 여기 살아보면 알아요. 배 한 번 타려면 목숨 걸어야 해요. 목숨을 건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천까지 배로 4시간이에요. 그런데 파도가 높으면 배가 안 떠요? 겨울엔 일주일 넘게 끊기기도 하죠. 그 기간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요? 기다리는 거죠.
배 올 때까지 울릉도에서 들은 것과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였죠. 우리 동네 김서방이 그렇게 죽었어요. 심장마비였는데 배가 없어서 못 갔어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틀이요. 이틀 동안 버티다가 돌아가셨어요. 이틀. 저는 그 숫자에 멈췄습니다. 심장마비 환자가 이틀을 기다렸다고요? 헬기는요? 날씨가 나빠서 못 왔어요. 안개가 끼면 헬기도 못 뜨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같은 이야기였죠. 고립, 기다림, 죽음. 군사 때문에 공항을 짓는 거라는 말도 있던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피식 웃었습니다. 군사? 우린 그냥 병원 한번 제때 가면 좋겠어요. 주민의 입에서 나온 살고 싶다는 말이 제 모델보다 강력했습니다. 군인들이야 젊고 건강하잖아요. 우리는 늙었어요. 아플 때 병원 못 가면 죽는 거예요.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공항 생기면 30분이면 인천 가요. 30분이면 살 수 있어요. 30분. 배로 4시간, 비행기로 30분. 그 차이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거였죠. 마을을 떠나 공항 건설 예정지로 향했습니다. 아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죠.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설계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백령도 공항은 울릉도와 조건이 다릅니다. 해상이 아니라 육상에 짓거든요. 그럼 더 쉽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엔지니어가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북한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산등성이가 보였죠. 북한 땅이었습니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북한 영공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활주로 방향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죠. 군사적 고려가 설계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공격을 위한 게 아니었죠. 방어를 위한 거였습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한 거였고요. 어렵겠네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하죠.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군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해병대원이었죠. 2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죠.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군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알았죠? 네, 영국에서 왔습니다. 공항 조사 때문에요? 아, 공항? 좋죠. 생기면 좋아요. 왜요? 휴가 나가기 편해지잖아요? 군인이 웃었습니다. 소박한 이유였죠. 지금은 어떻게 나갑니까? 배 타야죠. 4시간 걸려요. 파도 높으면 못 가고요. 군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공항이 생기면 도움이 됩니까? 군인의 표정이 약간 진지해졌습니다. 글쎄요. 대응 속도는 빨라지겠죠. 병력 이동도 편해지고요. 대응 속도가 빨라진다. 연구원에서 들은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게 주된 목적입니까? 아니요. 주민들 위한 거죠. 우리야 젊으니까 배 타도 괜찮은데 어르신들은 힘드시잖아요. 군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솔직히 군사적으로는 큰 차이 없어요. 이미 헬기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주민들 편하라고 짓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인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죠. 호텔로 돌아와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서해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북한 땅이 어둠 속에 가라앉고 있었죠. 저는 지금 두 개의 세계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군사와 민간, 의심과 신뢰, 하펜의 주장과 현장의 목소리. 군사적 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목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연구원이 한 말이 계속 맴돌았죠. 주민들은 그냥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병원 한번 제때 가고 싶다고요. 그게 그렇게 과한 요구입니까? 하지만 하펜의 말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 위치에 공항이 생기면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건 사실이었죠. 양쪽 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펜에게 답장을 쓰려다 멈췄죠. 뭐라고 써야 합니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니까요. 대신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정리했죠. 백령도, 북한에서 17km, 군사적으로 민감한 위치. 하지만 주민 5천 명이 살고 있다. 그들은 고립되어 있다. 배가 끊기면 병원도 못 간다. 공항은 그들에게 생명선이다. 군사적 이익이 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사람이다.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어둠 속에서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민간과 군사, 그 사이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현장을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것. 하페는 여기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내일은 흑산도로 떠납니다. 세 번째 섬, 마지막 퍼즐 조각이죠.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흑산도로 가는 길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백령도에서 서울로 돌아온 저는 다음 날 바로 목포행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역에서 목포까지 2시간 반.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목포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야 했습니다. 흑산도까지 쾌속선으로 2시간. 하지만 그날은 쾌속선이 없었습니다. 파도가 높아서요. 일반 여객선을 타야 했죠. 4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터미널 대합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노인들이었죠. 큰 짐을 든 할머니들, 약봉지를 든 할아버지들. 그들은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흑산도 가시는 겁니까? 네, 집에 가요. 여기 자주 오십니까?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와야죠. 병원 가려면 섬에는 병원이 없습니까? 보건소밖에 없어요. 큰 병원은 목포까지 나와야 해요. 할머니의 손에 들린 약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뇨약이었죠. 오늘 배가 늦어서 힘드시겠네요. 익숙해요. 겨울엔 더 심해요. 일주일 넘게 배 안 올 때도 있어요. 일주일. 또 그 숫자였습니다. 울릉도에서도 백령도에서도 들은 이야기였죠. 그럼 약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버티는 거죠. 뭐? 할머니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체념이 묻어 있었죠. 이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드디어 배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갑판에 올라 바다를 바라봤죠. 서해 남쪽 바다였습니다. 잿빛 물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배가 항구를 벗어나자 흔들림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진동이었죠.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배가 좌우로 크게 기울었죠. 위아래로도 출렁거렸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죠. 파도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3미터는 넘어 보였죠. 옆에 있던 선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은 편이에요. 어제는 5미터였거든요. 괜찮다고요. 저는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매번 이렇게 옵니까? 네?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익숙해진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흔들림에 어떻게 익숙해집니까?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석에 앉아있는 노인들이 보였죠. 그들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멀미를 참는 것 같았죠. 한 할아버지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매일 겪는 주민들이 있다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흑산도가 보였죠. 검은 산이 바다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였죠. 흑산도, 검은 산의 섬. 항구에 내리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갑고 거셌죠. 소금기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흑산도 바람은 제 자만을 먼저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22년간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험한 곳도 많이 봤죠. 하지만 이렇게 외진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7시간, 비행기도 없고 빠른 배도 없고 오직 느린 여객선뿐이었죠. 박정호가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배 멀미는 괜찮으셨어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박정호가 웃었습니다. 주민들은 평생 이렇게 삽니다.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죠. 숙소에 짐을 풀고 마을로 나갔습니다. 작은 어촌이었죠. 울릉도나 백령도보다 더 작았습니다. 집들이 해안가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대부분 낡고 허름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대부분 노인들이었죠. 젊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육지로 갔죠. 여기 살면 뭐 합니까? 일자리도 없고 병원도 없고. 70대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죠. 겨울이면 우리는 고립됩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배가 끊기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갇혀 있는 거죠. 얼마나 끊깁니까? 길면 100일도 넘어요. 100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일이요? 100일 동안 배가 안 옵니까? 연속으로 100일은 아니에요. 뜨문뜨문 와요. 근데 합치면 1년에 100일 넘게 못 나가요. 1년의 3분의 1을 고립된 차에 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요? 기다려야죠.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였죠. 3년 전에 우리 동네 아저씨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맹장이 터졌는데 배가 없어서 못 갔어요. 헬기는요?
안개가 끼면 헬기도 못 와요. 흑산도는 안개가 많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 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고립, 기다림, 죽음. 그래서 공항이 생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머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생기는 거 맞죠? 없어지는 거 아니죠? 왜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전에도 공항 짓는다고 했다가 취소된 적 있어요. 그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되는 거 맞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그냥 내일을 살고 싶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거창한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프면 병원 가고 손주들 보고 싶으면 육지 나가고 그것만 되면 좋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일을 살고 싶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다음 날 공항 예정지를 방문했습니다. 차로 20분 정도 걸렸죠.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예정지에 도착하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절벽이었습니다. 가파른 절벽 위에 좁은 평지가 있었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셌고 안개가 자욱했죠. 여기에 공항을 짓는다고요? 네, 여기밖에 없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이준혁. 30대 중반의 젊은 엔지니어였죠. 다른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흑산도는 90%가 산입니다. 평지가 거의 없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산뿐이었죠. 가파른 본고리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형에 어떻게 활주로를 만듭니까? 산을 깎아야죠. 산을 깎는다고요? 얼마나요? 150만 세제곱미터 정도입니다. 150만 세제곱미터.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축구장 수백 개를 덮을 수 있는 양이었죠. 그 흙은 어디로 갑니까? 바다를 메웁니다. 간척지를 만들어서 활주로 부지로 쓰죠.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운다. 이건 공사가 아니라 지형 자체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이준혁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3D 모델이 화면에 떴죠. 이게 완성 예상도입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산이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활주로가 놓여 있었죠. 바다 쪽으로는 간척지가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설계를 보면 미친 도전처럼 보입니다. 미친 도전 맞습니다. 이준혁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은 불가능을 전제로 설계를 시작합니다. 그 말이 인상적이었죠?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이 작은 섬을 위해서요? 작은 섬이라서 더 해야 합니다. 이준혁 엔지니어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큰 도시는 알아서 발전해요. 인프라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하지만 작은 섬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영원히 고립됩니다. 그게 국가의 역할입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준혁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멈추게 했죠.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나라. 그게 한국의 철학입니까? 저는 절벽 끝에 섰습니다. 바람이 거셌죠. 발 아래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만들고 있었죠. 이 바람을 매일 맞으며 공사를 한다고요? 이 절벽에서 산을 깎아낸다고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친 짓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죠. 5천 명의 주민들, 100일 넘는 고립, 병원 한 번 못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한국은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기로 한 겁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펜에게서 새 메일이 와 있었죠. 한국이 흑산돼 레이더 기지를 숨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조심해라. 저는 메일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레이더 기지라고요? 제가 방금 본 건 절벽과 산과 바람뿐이었습니다. 레이더 기지가 들어갈 공간도 없었죠. 하펜은 상상을 말하고 저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차이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죠.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하펜이 최근에 쓴 글들을 찾아봤죠. 국제저널에 기고한 칼럼이 있었습니다. 한국도서공항에 대한 비판이었죠. 그런데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댓글이었죠. 하펜 씨, 실제로 가보셨습니까? 증거 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건 학자답지 않네요.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죠.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하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하펜의 보고서는 이제 빈 종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죠. 파도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흑산도, 서울에서 7시간, 1년에 100일 이상 고립, 90%가 산, 공항 부지가 없어서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운다. 미친 도전, 하지만 해야 하는 도전. 왜? 5천 명의 주민 때문이다. 그들이 내일을 살 수 있도록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이 공항은 군사보다 사람을 위한 이유가 더 많았습니다. 아니, 사람을 위한 이유밖에 없었죠. 3개의 섬을 다 봤습니다.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각각 다른 바다에 있었죠. 동해, 서해, 남해.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고립, 의료 공백, 생존의 위협. 그리고 한국은 그 3곳에 모두 공항을 짓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곳에, 가장 힘든 조건에서. 왜? 거기 사람이 살기 때문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군사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 철학이었죠.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나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펜에게 답장을 써야 할까요? 아니, 아직 아닙니다. 더 봐야 했죠.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가 아니었죠. 한국이 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3개의 섬에서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요.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려던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흑산도에서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죠. 눈을 떴는데 창밖이 이상했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뒤덮여 있었죠. 바람 소리가 평소보다 거셌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죠. 유리창에 빗방울이 세차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기상청 경보가 떠 있었죠. 폭풍 경보 발령. 모든 여객선 운항 중단.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운항 중단이라고요? 박정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배가 안 뜬다고요? 네. 폭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내일도 힘들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모릅니다. 2, 3일이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죠. 파도가 5m는 넘어 보였습니다. 하얀 포말이 하늘로 치솟았죠. 수평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사라져 있었죠. 지금 저는 이 섬의 현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숙소를 나와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거리가 텅 비어 있었죠.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거세서 걷기도 힘들었죠. 우산은 펴자마자 뒤집어졌습니다. 버리고 그냥 걸었죠.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들어갔습니다. 주민 몇 명이 모여 있었죠. 표정들이 어두웠습니다. 촛불 몇 개가 켜져 있었습니다. 이미 전기가 불안정해지고 있었죠. 배가 언제 뜰까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고개를 저었죠. 모르지. 기상청에서도 모른대. 약이 떨어져 가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불안했습니다. 손에 빈 약봉지를 들고 있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사흘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배가 안 오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 뜻을 알았죠. 회관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폭풍이 오면 갇히고 약이 떨어지면 버티고 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1년에 100일 넘게 이런 상황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죠. 오후가 되자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거의 날아갈 뻔했죠. 나뭇가지가 부러져 날아다녔습니다. 간판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어디선가 유리 깨지는 소리도 났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죠. 숙소에 도착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보라와 안개가 모든 것을 뒤덮고 있었죠. 세상이 회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았죠. 저는 22년간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험한 곳도 많이 봤죠. 중동의 모래폭풍도 겪었고 남중국해의 태풍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력함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요. 런던의 제 사무실이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정전이 됐죠. 온 마을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죠. 바람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섬 전체를 물어뜯는 것 같았죠.
저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무서웠죠. 창문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건물이 진동하는 게 느껴졌죠. 벽이 삐걱거렸습니다. 지붕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렌싱 박사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응급 환자가 발생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입니까? 마을 회관이요. 같이 가시죠. 우리는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람이 몸을 밀어냈죠.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죠. 손전등 불빛만 의지해서 걸었습니다. 100m도 안 되는 거리가 10분이나 걸렸죠. 마을 회관에 도착했습니다.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촛불과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간신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누군가 누워 있었죠. 60대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에요. 심장이 아파요. 남자가 신음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죠. 옆에서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보건소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죠.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맥박을 재고 혈압을 쟀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급성 심근경색 의심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야 해요. 배는요? 못 떠요. 폭풍 때문에. 헬기는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연락했어요. 지금 기상 상황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대요. 불가능? 그 단어가 공기를 얼렸습니다. 회관 안이 조용해졌죠. 바람 소리만 으르렁거렸습니다. 환자의 아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이 죽게 놔두라고요? 의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도 힘들어하고 있었죠. 지금 할 수 있는 건 응급처치뿐이에요. 최선을 다할게요. 저는 구석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 생명이 기상 때문에 멈춰 있었습니다. 배가 없어서, 헬기가 못 와서, 공항이 없어서 22년간 군사 인프라를 분석해온 저였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프라의 부재가 생명을 위협하는 장면은 처음이었죠.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공항만 있었으면 비행기 타면 30분이면 목포인데 왜 아직도 안 지어주는 거야?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찔렸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풍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죠. 하늘이 검었습니다. 구원은 오지 않았죠. 밤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켰죠. 응급약품을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불안정하게 깜빡였죠. 환자의 상태는 불안정했습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했죠. 맥박이 빨라졌다가 느려졌습니다. 혈압이 올랐다가 떨어졌죠. 아내는 밤새 울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죠. 주민들은 번갈아가며 기도했습니다. 저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마을 회관 구석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죠.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공항이 없는 섬의 현실. 폭풍이 오면 속수무책인 현실. 저는 관찰자로 왔지만 이제는 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죠.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죠. 프로펠러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죠.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하늘에서 불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헬기였죠. 해경 헬기가 폭풍 속을 뚫고 온 겁니다. 서치라이트가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헬기가 왔어요.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누군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죠. 아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도의 울음이었죠. 헬기가 마을 공터에 착륙했습니다. 바람에 휘청거리면서요. 조종사의 실력이 대단했죠. 의료진이 뛰어내렸습니다. 들것을 들고 마을 회관으로 달렸죠. 환자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의료진이 재빨리 상태를 확인했죠. 아직 살아있어요. 빨리 이송합니다. 환자가 헬기에 실렸습니다. 아내도 함께 탔죠. 헬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폭풍 속으로 사라졌죠. 꼬리등이 점점 작아지다가 어둠 속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렸죠. 누군가는 기도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죠. 보건소 의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지침이 가득했죠.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보였습니다. 이런 날 공항이 있었다면 달랐을 거예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헬기는 기상 조건에 제약이 많아요. 비행기는 그나마 나아요. 활주로만 있으면 더 다양한 기상에서 이착륙할 수 있거든요. 이번엔 다행히 헬기가 왔네요. 운이 좋았어요. 폭풍이 잠시 약해진 틈을 노린 거예요. 30분만 늦었으면 못 왔을 거예요. 30분. 또 그 시간이었습니다. 3시간이면 살 수 있었다던 울릉도 할머니, 이틀을 기다리다 죽은 백령도 아저씨, 그리고 오늘 밤 30분 차이로 목숨을 건진 이 환자. 공항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깨달았죠. 다음 날 오후가 되자 폭풍이 잦아들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어제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흔적이 곳곳에 있었죠. 부서진 나뭇가지들, 뒤집어진 어선들, 파도에 밀려온 쓰레기들. 해안개는 해초와 조개 껍데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절벽 위에 섰습니다. 바다를 내려다봤죠. 파도가 아직도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광기는 사라졌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터넷이 복구된 거였죠. 메일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하펜에게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최종 증거 한국이 흑산도에 숨긴 것.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하펜이 SNS에 글을 올렸다고 했죠?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하펜에 글이 떴습니다. 한국이 흑산도에 레이더 기지를 숨기고 있다. 공항은 위장이다. 진짜 목적은 중국을 감시하는 것이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레이더 기지요? 제가 이틀 동안 이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응급 환자를 지켜봤죠. 주민들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을 들었죠. 레이더 기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있는 건 절벽과 산과 바람뿐이었죠. 그리고 내일을 살고 싶어 하는 5천 명의 주민들. 하펜은 이 섬에 온 적이 없습니다. 폭풍 속에 갇혀본 적이 없죠. 응급 환자 곁에서 밤을 샌 적이 없습니다. 그가 아는 건 지도와 위성 사진뿐이었죠. 보고도 말하는 자와 보지 않고 말하는 자는 다릅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이제 확실히 알았죠. 저는 하펜의 글에 달린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또 추측이네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펜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봤죠. 하펜의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현장이 답이었죠. 저는 절벽 위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세 개의 섬,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동해, 서해, 남해, 삼각형을 이루는 세 점. 하펜은 이것을 군사 삼각편대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에 숨겨진 전초기지라고요. 하지만 그건 틀렸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건 삼각편대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삼각망이었죠. 한반도를 둘러싼 세 바다, 그 바다에서 가장 고립된 세 섬, 가장 위험한 세 곳. 한국은 거기에 공항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 군사 때문이 아니었죠. 거기 사람이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일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요. 울릉도에 9,000명, 백령도에 5,000명, 흑산도에 5,000명, 총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그들도 병원에 갈 권리가 있었죠. 응급 상황에서 구조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권리를 지켜주려고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한국은 전략을 숨긴 것이 아니라 인간을 우선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해했죠.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도 프로그램을 켰죠. 한반도가 화면에 떴습니다. 3개의 점을 찍었습니다.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연결하자 삼각형이 나타났습니다. 한반도를 감싸는 삼각형이었죠. 하펜은 이것을 보고 군사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죠. 이 삼각형의 꼭지점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립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내일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한국은 그 삼각형의 꼭지점마다 생명선을 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길을요. 누구도 버려지지 않도록.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삼각편대? 아니다. 이것은 생존의 삼각망이다. 저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정리를 시작했죠. 한국 도서공항의 진짜 의미.
첫째, 생존권 보장. 고립된 섬 주민들에게 의료 접근권을 제공한다. 둘째, 균형 발전. 동해, 서해, 남해의 외진 섬들을 국가 인프라망에 편입시킨다. 셋째, 국가 철학.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나라를 만든다. 군사는요, 부수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사람이었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바다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틀 전 지옥 같았던 바다가 지금은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화는 일시적이라는 걸요. 언제든 폭풍이 다시 올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마다 주민들은 갇히고 기다리고 버텨야 했습니다. 공항이 생기면 달라질 겁니다. 폭풍이 와도 비행기는 뜰 수 있죠. 응급 환자가 생겨도 30분이면 육지에 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죠. 저는 사명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앞에는 틀렸습니다. 유럽 학계의 의혹은 근거가 없었죠. 저는 그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것으로요. 내일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리를 시작해야죠. 세 개의 섬에서 본 모든 것을요. 이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일은 이제부터였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죠. 폭풍 속에서 갇혔던 이틀. 응급 환자 곁에서 샌 밤. 30분 차이로 목숨을 건진 남자. 눈물을 흘리던 아내. 그 모든 장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공항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희망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죠.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곳에 공항을 짓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장가처럼 느껴졌죠. 내일이면 이 섬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 섬에서 본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생존의 삼각망,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나라. 그것이 한국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서울로 돌아온 저는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통합 브리핑이었죠. 국토교통부, 안보 전문가, 기상청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장소는 서울 중심부의 정부 청사였죠. 박정호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랜싱 박사님, 정부에서 특별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도서공항 프로젝트의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세 섬을 다 돌아보셨으니 이제 통합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싶다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가야 했죠. 세 섬에서 본 것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퍼즐 조각이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받고 회의실로 안내받았죠.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죠. 테이블에는 10여 명의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건 국토교통부 차관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죠.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랜싱 박사님, 먼 길 오셨습니다. 세 섬을 모두 돌아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모두 방문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충격이었습니까? 제가 알던 세계의 기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200년 주기 파고, 대비 설계, 1만 6천 톤짜리 케이슨,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는 공사. 이건 제가 본 어떤 인프라 프로젝트보다 극한의 도전이었죠. 그래서 군사 목적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처음엔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죠. 차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떴죠. 세 개의 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이 세 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표자가 물었습니다. 기상청 소속의 전문가였죠. 고립입니다. 대한민국 영토 중 가장 고립된 세 곳이죠.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연간 항로 결항 일수, 의료 이송 지연 건수, 응급 환자 사망 통계. 숫자들이 저를 때렸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이었지만
이렇게 데이터로 보니 더 충격적이었죠. 지난 10년간 이 세 섬에서 기상 악화로 의료 이송이 지연된 사례가 127건입니다. 그중 스뵝 3명이 사망했죠. 23명.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스뵝 3개의 생명, 스뵝 3개의 가족. 이 사람들은 육지에 있었다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없어서, 헬기가 못 와서, 공항이 없어서 죽었죠. 발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죠.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새 공항의 조감도가 나란히 떴죠. 울릉도 공항, 2025년 완공 목표. 해상 방파제 위에 건설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해상 공항입니다. 케이슨 공법의 상세 도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그 괴물 같은 구조물들이었죠. 백령도 공항, 2024년 완공 목표. 북한 해안에서 17km 거리에 건설되는 최전방 공항입니다. 활주로 배치도가 나왔습니다. 북한 영공을 침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계된 방향이었죠. 흑산도 공항, 2025년 완공 목표.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도서공항입니다. 지형 변화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150만 세제곱미터의 흙을 이동시키는 공사였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새 공항이 연결되자 지도 위에 생존의 삼각망이 떠올랐습니다. 이 새 공항이 완공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발표자가 물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재난 대응 시나리오가 떴습니다. 악천후 상황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한 경우였죠. 현재 상황, 배 결항, 헬기 접근 불가, 환자는 섬에서 대기, 사망 확률 47%, 공항 완공 후 고정익 항공기 이착륙 가능, 30분 내 육지병원 도착, 사망 확률 8%, 47%에서 8%로. 저는 그 숫자에 멈췄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였죠. 공항이 생기면 사망 확률이 6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게 우리가 이 공항을 짓는 이유입니다. 발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군사 목적이 아닙니다. 생존권 보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응급 상황에서 구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리를 지켜주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했죠. 차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랜싱 박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철학입니다. 차관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갖고 있죠. 누구도 뒤처지게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든 외진 섬에 사는 사람이든 같은 국민입니다.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하죠. 병원에 갈 권리, 학교에 갈 권리, 응급 상황에서 구조받을 권리.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는 누구도 뒤처지게 두지 않는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새 섬의 주민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그게 이 프로젝트의 본질이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2년간 군사 인프라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철학을 가진 프로젝트는 처음이었죠.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감동과 경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항이 아니라 생존 체계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죠. 며칠 후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제 전문가 패널 토론이었죠. 유럽, 미국, 아시아의 군사 전략가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회였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도서 인프라 전략이었죠. 저도 패널로 초청받았습니다. 토론회 당일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했죠. 화면에 10여 명의 얼굴이 떴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이었죠. 그리고 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라우스 하펜이었죠. 그도 패널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펜이 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사회자가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도서공항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하펜 박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하펜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한국의 도서공항은 명백한 군사 전략입니다. 울릉도는 독도 군사화의 전초 기지이고 백령도는 북한 감시 기지이며 흑산도는 중국 견제용 레이더 기지입니다. 익숙한 주장이었죠. 하펜은 몇 달째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위성사진과 지리적 분석이 증거입니다. 새 섬의 위치를 보십시오.
완벽한 삼각 구도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펜이 화면에 지도를 공유했습니다. 3점이 찍힌 한반도 지도였죠. 이 배치는 군사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삼각 방어망입니다. 한국은 민간 공항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군사입니다. 사회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랜싱 박사님,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죠.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저는 3섬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울릉도에서 케이슨 공사 현장을 봤고, 백령도에서 주민들을 만났으며 흑산도에서 폭풍에 갇혀 이틀을 보냈죠. 화면 속 전문가들이 귀를 기울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펜 박사님의 주장은 지도와 위성사진에 기반한 추측입니다. 하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저는 화면에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울릉도 케이슨 사진이었죠. 이것이 울릉도 공항의 방파제입니다. 높이 25m, 무게 16,000톤의 케이슨 28개로 이루어져 있죠. 왜 이런 괴물 같은 구조물이 필요할까요? 잠시 멈췄습니다. 군사 목적이라면 이렇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 기지는 효율성이 핵심이죠. 하지만 이 공항은 200년 주기 파괴 대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군사 기준보다 2배 높은 기준이죠. 하펜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위장입니다. 과잉 설계로 민간 시설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펜 박사님, 울릉도 앞바다의 파도를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하펜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위성 데이터로 충분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바다 앞에 섰습니다. 파도가 케이슨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죠. 마치 대포 소리 같았습니다. 그 환경에서 공항을 짓는 건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이죠. 저는 다음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흑산도 마을 회관 사진이었죠. 이것은 흑산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폭풍이 왔을 때 응급 환자가 발생했죠. 심장마비였습니다. 배는 못 뜨고 헬기는 접근 불가였습니다. 전문가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환자의 아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밤새 환자 곁에서 지켜봤죠. 하펜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감정적인 호소입니다. 군사 전략 분석과는 관련이 없죠. 저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죠. 하펜 박사님, 그 환자가 죽었다면 그건 통계가 됩니다. 군사 전략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통계요. 하지만 그건 한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한 가족의 전부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3섬에서 23명이 의료 이송 지연으로 사망했습니다. 공항이 있었다면 그중 대부분은 살 수 있었죠. 이게 한국이 공항을 짓는 이유입니다. 군사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마지막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백령도 주민 할아버지의 사진이었죠. 이분은 백령도에서 만난 주민입니다. 70대 어르신이죠. 이분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린 그냥 병원 한번 제때 가면 좋겠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한국도서공항의 목적이죠. 사회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다른 패널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국 출신 전문가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도 위성사진만 보고 군사 목적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랜싱 박사님의 현장 보고를 들으니 생각이 바뀌네요. 현장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 출신 전문가도 동의했습니다. 하펜 박사님의 주장은 추측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랜싱 박사님은 현장 증거를 제시했죠. 분석의 신뢰도가 다릅니다. 하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근거가 없었죠. 지도와 위성 사진만으로는 현장의 진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토론이 끝날 때쯤 사회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토론의 결론은 명확해 보입니다. 현장 데이터에 기반한 랜싱 박사님의 분석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데이터는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안도했죠. 토론이 끝난 후 저는 노트북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메일 알림이 떴거든요. 발신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흑산도 마을 이장이었죠. 박정호가 연결해준 연락처였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짧은 메시지와 함께 영상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죠. 랜싱 박사님, 주민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영상을 봐주세요.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흑산도 마을 회관이 화면에 떴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있었죠. 대부분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몇 명도 보였습니다. 손주들을 데려온 것 같았죠. 한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폭풍 때 만났던 그 할머니였죠. 렌싱 박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섬에서 살았어요. 배 끊기면 갇히고 아프면 버티고 그게 우리 인생이었죠. 할머니가 옆에 있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죠. 이 애가 우리 손녀예요. 서울에 살아요. 예전엔 겨울에 못 왔어요. 갇힐까봐. 그런데 공항 생기면 언제든 올 수 있대요. 아이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우리 아이들이 배 끊기는 두려움 없이 할머니 보러 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죠. 22년간 군사 인프라를 분석했습니다. 수많은 보고서를 썼죠. 하지만 제 연구가 실제로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죠. 이 할머니의 눈물, 아이의 웃음, 그게 제 연구의 의미였습니다. 한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진짜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평생 간직할 거였죠. 그날 밤 뜻밖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하펜이었죠. 개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열어볼까요? 또 비난일까요? 결국 열었습니다. 렌싱, 오늘 토론을 보고 많이 생각했네. 인정하기 싫지만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현장을 보지 못했어. 지도와 데이터만 봤지. 그게 내 한계였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펜이 인정하다니요? 메시지가 계속됐습니다. 학자로서 부끄럽네. 확인도 않고 결론을 내렸으니 현장에 가봤어야 했어. 자네처럼.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하펜의 침묵은 가장 확실한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승리감이 들지 않았죠. 대신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하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학계 전체의 문제였죠. 책상 위에서 지도만 보고 판단하는 관행, 현장을 무시하는 오만함. 저도 예전엔 그랬으니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펜, 자네의 용기에 감사하네. 인정하기 어려웠을 텐데. 현장은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복잡하지. 다음엔 함께 가보세. 직접 보면 달라질 거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병원이 가깝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10분 안에 갈 수 있죠. 하지만 바다 건너 섬에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배가 끊기면 갇히죠. 헬기가 못 오면 기다립니다. 때로는 죽음을 기다리기도 하죠. 한국은 그 불평등을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외진 곳에 공항을 지어서요.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공사를 해서요. 전략이란 결국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가르쳐줬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정했습니다. 한국의 도서공항 군사 전략이 아닌 생존 전략. 첫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22년간 전 세계 군사 인프라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서공항만큼 저를 변화시킨 프로젝트는 없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빨라졌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죠. 오늘 저는 한 나라의 철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진실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걸 증명할 겁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일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죠. 사진, 영상, 인터뷰 기록, 데이터.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명확했죠. 무엇을 써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밤낮 없이 보고서를 썼죠.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렌싱, 괜찮아? 한국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인생을 바꾸는 일이 있었지.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했거든요.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도서공항 군사 전략이 아닌 생존 전략이었죠. 87페이지짜리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국제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국제인프라전략학술회의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죠. 발표 당일이 됐습니다. 장소는 런던 왕립지리학회 강단기였죠. 2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 중동에서 온 군사 전략가들과 인프라 분석가들이었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지만 두렵지 않았죠. 할 말이 있었으니까요.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떴습니다. 3개의 점이 표시됐죠.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오늘 저는 한국의 삼각 인프라 모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달 전까지 저는 이 새 공항을 의심했습니다. 군사 목적이라고 생각했죠. 지도상의 위치가 너무 완벽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스크린에 삼각형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 갔습니다. 직접 봤죠.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울릉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케이슨이 파도와 싸우는 장면이었죠. 이것이 울릉도 공항입니다. 25m 높이의 케이슨 28개가 바다를 막고 있죠. 200년 주기 파괴 대비한 설계입니다. 군사 기준의 2배예요.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9,000명의 주민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응급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는 백령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북한 해안선이 희미하게 보이는 사진이었죠. 이곳은 백령도입니다. 북한에서 17km 거리죠.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위치입니다. 하지만 여기 사는 5,000명의 주민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어부들이고 농부들이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죠. 저는 주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백령도에서 만난 할아버지였죠. 이분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린 그냥 병원 한번 제때 가면 좋겠어요. 이게 그들의 소원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죠. 청중이 숙연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흑산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촬영한 영상이었죠. 이것은 흑산도입니다. 저는 이 섬에서 폭풍에 갇혀 이틀을 보냈습니다. 배도 못 뜨고 헬기도 못 오는 상황이었죠. 영상 속에서 바다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심장마비였죠. 저는 밤새 그 환자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헬기가 올 때까지 청중이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그 환자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30분만 늦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이게 공항이 없는 섬의 현실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새 공항의 조감도가 나란히 떴죠. 한국은 이 새 섬의 공항을 짓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요. 가장 비싼 비용을 들여서요. 왜일까요? 잠시 멈췄습니다.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철학이죠. 저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불침 생명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스크린에 글자가 떴습니다. 가라앉지 않는 생명의 통로. 군사 용어에 불침 항모라는 말이 있죠.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전략적 요충지를 뜻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서공항은 다릅니다. 이건 불침 항모가 아닙니다. 불침 생명선이죠. 청중이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라앉지 않는 생명선. 폭풍이 와도 파도가 쳐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민들을 살릴 수 있는 인프라. 그게 한국이 짓고 있는 겁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보냈죠. 생각보다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손이 여러 개 올라왔죠. 동남아시아 출신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모델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고립된 섬이 많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철학을 배우면 되죠. 중요한 건 기술보다 의지입니다. 국가가 외진 곳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요. 남태평양 출신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비용 문제는 어떻습니까? 작은 섬에 공항을 짓는 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경제적 효율성만 따지면 그렇죠. 하지만 인간의 생명에 가격표를 붙일 수 있습니까? 한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생존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죠.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교환하고 질문을 하고 협력을 제안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후 한 달 동안 1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피지, 파푸아뉴기니, 칠레, 브라질. 모두 섬이 많은 나라들이었죠. 한국 모델을 배우고 싶습니다. 협력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한국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연락들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죠. 세계가 한국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국제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도서 인프라 전략의 세계적 모범, 외진섬 주민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한국, 불침 생명선 한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인프라 철학,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의 보고서가 인용됐죠. 한국의 도서 공항이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하펜의 주장은 완전히 묻혔습니다. 그의 군사 목적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죠.
저는 기사들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을 과학으로 변호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팀이 저를 초청한 겁니다. 울릉도 공항 현장을 다시 방문해달라고요. 공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했죠. 인천공항에서 김현우 엔지니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갑게 악수를 나눴죠. 랜싱 박사님, 다시 오셨군요. 네, 와보고 싶었습니다. 발표 잘 봤습니다. 불침 생명선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현장에서 느낀 걸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다시 울릉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날씨가 좋았죠. 헬기가 순조롭게 날았습니다. 울릉도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죠. 몇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케이슨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죠. 그 위로 활주로에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진행됐네요. 네, 내년이면 완공됩니다. 저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완성되고 있었죠.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현장을 걸어 다녔죠. 활주로 예정지 위에 섰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케이슨에 부딪히고 있었죠. 하지만 방파제 안쪽은 고요했습니다. 거대한 구조물들이 바다를 막아내고 있었죠. 여기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거죠? 네, 1년 후면 가능합니다. 저는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콘크리트가 굳어가고 있었죠. 선명한 회색빛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곳의 바람 속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기다리던 환자들, 배가 끊겨 울던 가족들, 병원 한 번 못 가서 떠난 사람들,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질 겁니다. 이 활주로가 그들을 살릴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김현우 엔지니어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뭐가요? 이걸 만들어주셔서요. 이 사람들을 위해 싸워주셔서요. 김현우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우리 일을 한 겁니다. 그냥 자기 일을 했다고요. 저는 그 말에 더 감동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거였죠. 국민을 지키는 게 당연한 일. 저는 절벽 끝에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죠. 동해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군사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봤습니다. 이 섬에서요. 22년간 저는 인프라를 전략으로만 봤습니다. 군사적 가치, 경제적 효용, 지정학적 의미. 그게 제 분석의 전부였죠. 하지만 한국이 저를 바꿨습니다. 인프라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죠.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전략이란 결국 사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저는 그걸 배웠죠. 서울로 돌아와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결론을 썼죠. 한국의 공항은 땅 위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철학 위에 지어졌다.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철학. 외진 곳의 국민도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신념. 이것이 한국 도서 공항의 본질이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래 인프라의 교과서가 될 것이다. 효율성만 따지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인간을 중심에 놓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한국이 그 길을 먼저 걷고 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인간 우선 인프라.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기대 앉았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회색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맑았죠. 한국의 도서공항을 조사하러 갔을 때만 해도 저는 그것들이 과잉 투자이자 군사적 포장에 불과하다고 의심했습니다. 하펜의 말에 반은 동의하고 있었죠. 그러나 폭풍 속에서 고립된 주민을 보고 케이슨 위에서 부딪히는 파도를 들으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공항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삼각망은 전략이 아니라 생명선이었습니다. 군사가 아니라 철학이었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선택은 미래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미 시작됐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 진실을 증언할 것입니다. 한국은 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변화를 세상에 전하고 있죠. 노트북 화면에 마지막으로 저장한 파일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섬공항 최종 보고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닫았죠. 22년간의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작업이었죠. 한국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전략이라는 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